그날 저는 죽었어야 했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강원도 태백산 절벽 아래로 떨어졌죠. 60m. 누군가의 손이 제 등을 밀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건 회색 하늘이었어요. 언니, 조심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밀었던 건 제 시누이였거든요. 저는 3개월 후 서울로 돌아왔어요. 장례식장에서요. 제 장례식장.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윤서진은 34살이었다. 결혼한 지 7년. 시댁은 강원도의 리조트 사업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이었다. 남편 이재현은 본사 상무였고 시어머니 박정숙은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서진은 서울 본사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성격에 맞았고 7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시댁 사람들은 서진을 냉정하다고 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냉정함이 아니었다. 조심스러움이었다.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 서진의 친정은 평범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했다. 하지만 5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부모님의 생명보험금 15억 원과 서울 외여학의 낡은 주택 한 채였다. 서진은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다. 통장에 그대로 두었다.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 같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돈을 시댁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2003년 8월 시어머니가 서진을 불렀다. 회장실이 아니라 본사 1층 카페였다. 서진은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다. 서진아, 요즘 힘들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재현이가 걱정하더라. 네가 요즘 야근이 많다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야근은 원래 많았다. 달라진 건 없었다. 이번에 태백 리조트 확장 공사 들어가는 거 알지?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래. 서진은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내 통장에 있는 거 잠깐 빌릴 수 있을까? 부모님 보험금 말씀이신가요? 응, 6개월만. 이자도 줄게.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았어. 생각해봐. 그날 밤 서진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재현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냥 빌려줘. 어차피 쓰지도 않는 돈인데. 부모님 돈이야. 시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거잖아.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재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9월, 시누이 이수연이 자주 집에 왔다. 수연은 서진보다 2살 어렸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본사 마케팅팀에서 일했다. 평소에는 서진과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친해지려 했다. 언니, 이번 주말에 태백까지 않을래요? 리조트 신관 오픈 전에 미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이 있어서. 토요일 오후만이라도요. 경치가 정말 좋아요. 서진은 거절했다. 하지만 수연은 매주 같은 말을 했다. 10월, 재현이 말했다. 수연이가 서운해 하더라. 한 번쯤은 가줘. 서진은 결국 11월 첫째 주 태백행을 결정했다. 11월 4일, 토요일. 서진은 수연의 차를 타고 태백으로 향했다. 4시간이 걸렸다. 리조트는 산 중턱에 있었고 신관은 절벽 위에 지어지고 있었다. 공사는 80%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저기 전망대가 생길 거예요. 뷰가 끝내줘요. 수연이 가리킨 곳은 절벽 끝이었다. 안전 펜스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위험해 보이는데. 잠깐만 보면 돼요. 사진 찍게 거기서 봐요. 서진은 절벽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발 아래로 60m 아래 계곡이 보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손이 느껴졌다. 언니, 조심해. 그리고 밀렸다. 서진은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다. 나무 석갈에 하얀 벽,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산.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 기브스가 되어 있었다. 깨어났구먼. 노인의 목소리였다. 70대 후반의 남성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태백산 아래 마을이야. 내가 산에서 당신을 발견했어. 노인의 이름은 김복만이었다. 은퇴한 산림청 직원이었고 산 아래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다. 그는 산을 돌아다니다가 절벽 아래 쓰러진 서진을 발견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당신이 안 된다고 했어. 서진은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얼마나 됐죠? 3일째야.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다. 수연의 손이 떠올랐다. 언니, 조심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사고가 아니었다. 그건 확실했다. 서진은 2달간 그 집에 머물렀다. 김복만은 묻지 않았다. 왜 떨어졌는지, 왜 신고를 하면 안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는 그냥 밥을 차려주고, 약을 발라주고, 서진이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 서진은 휴대폰을 껐다. 유심 칩을 빼고 전화번호도 바꿨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했다. 서울 거주 30대 여성, 태백산에서 실종 시신 미발견, 수색 중단 가족, 사망 신고 진행. 기사 속에 시어머니의 인터뷰가 있었다. 며느리를 잃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산을 좋아했는데 혼자 간 게 화근이었어요. 혼자 갔다고 했다. 수연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진은 조용히 화면을 껐다. 10월, 서진은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그 다음엔 마당에서. 1월이 되자 산책이 가능해졌다. 김복만은 지팡이를 깎아줬다. 어디로 갈 거야? 서울로요. 왜?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복만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건넸다. 차비야. 갚을게요. 갚지 마. 대신 잘 살아?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떠났다. 서울로 돌아온 건 1월 15일이었다. 서진은 먼저 친구를 찾아갔다. 대학 동기 최유진. 변호사였다. 유진은 서진을 보자마자 울었다. 미쳤어? 연락도 없이. 다들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알아? 일부러 그랬어. 왜? 나? 밀려서 떨어졌어.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서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했다. 시어머니의 돈 요구, 수연의 손, 절벽, 기사, 사망 신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증거가 없어. 목격자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서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찾아야지. 증거를. 유진은 법적 조언을 해줬다. 사망 신고가 된 상태에서 본인이 나타나면 신고는 자동 취소된다. 하지만 상속은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서진의 예금, 보험금, 부동산, 시댁이 이미 가져갔을 수 있다. 통장은 확인했어? 아직. 빨리 해. 그리고 움직이기 전에 기록을 남겨. 서진은 은행을 찾아갔다. 신분증을 제시하자 은행 직원의 얼굴이 하얘졌다. 고객님, 사망 처리되신 분인데요. 살아있어요. 직원은 상사를 불렀다. 본인 확인을 거쳤고 통장 내역이 출력됐다. 부모님 보험금 15억 원, 잔액은 0원이었다. 인출일자는 12월 3일, 인출자는 이재현, 남편이었다. 서진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은행을 나왔다. 그날 밤 유진의 사무실에서 전략을 세웠다. 살인미수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해. CCTV는 리조트 공사 현장이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 확인해 볼게. 유진은 태백 리조트 건설사에 연락했다. 감리단 CCTV가 있었다. 하지만 열람하려면 경찰 협조가 필요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부터 알려야 해.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왜? 그들이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없어. 서진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1월 18일, 서진은 시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먼저 재현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공동명의 카드였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했다. 내역을 출력하자 이상한 지출이 보였다. 11월부터 12월까지 태백 리조트 인근 모텔에서 6회 결제.
모두 금요일 밤이었다. 출장 일정과 맞지 않았다. 서진은 메모를 남겼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수연의 SNS를 확인했다. 평소와 달리 게시물이 없었다. 11월 4일 이후 단 하나의 사진도 없었다. 그런데 12월 20일 갑자기 리조트 오픈 행사 사진이 올라왔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요. 사진 속에서 수연은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재현이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다. 서진은 사진을 저장했다. 1월 22일 서진은 건설사 감리단 직원을 찾아갔다. 비공식 면담이었다. 유진이 연결해 줬다. 감리단 직원 이름은 한정민. 그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11월 4일 오후 5시경 CCTV요. 확인은 했는데 뭐가 나오나요? 절벽 근처는 사각지대예요. 카메라가 안 닿아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정민이 말을 이었다. 근데 주차장 CCTV는 있어요. 그날 오후 4시 30분에 차 한 대가 들어왔더라고요. 검은색 SUV. 번호판도 찍혔어요. 누구 차인지 알 수 있나요? 직접 보세요. 영상이 재생됐다. 차에서 내린 건 두 사람이었다. 수연과 서진. 두 사람이 함께 리조트 방향으로 걸어갔다. 서진은 영상을 복사했다. 증거가 생겼다. 1월 25일 서진은 다른 정보를 입수했다. 유진이 이재현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를 떼줬다. 12월 10일 서진 명의의 주택이 재현에게 상속 이전되어 있었다. 그리고 12월 28일 그 집이 매각되었다. 매매가는 8억 원. 사망자의 재산은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아. 근데 문제는 네가 살아있다는 거지. 무효로 만들 수 있어? 당연하지. 사망 신고 자체가 무효니까. 서진은 서류를 복사했다. 다음 날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재현의 보험 가입 내역.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재현은 서진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가입 일자는 2023년 10월 15일. 보험금은 10억 원. 수익자는 이재현 본인. 떨어지기 단 20일 전이었다. 1월 28일 서진은 마지막 퍼즐을 찾았다. 수연의 통화 내역이었다. 유진이 사적으로 입수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기록은 필요했다. 11월 4일 오후 4시 50분. 수연이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간 2분. 11월 4일 오후 5시 12분. 수연이 다시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간 1분. 그 이후 두 사람의 통화는 매일 이어졌다. 하루 평균 3회, 4회. 서진은 전화가 걸려온 시간을 확인했다. 첫 번째 전화는 자신이 절벽 앞에 서 있던 시간이었다. 두 번째 전화는 떨어진 직후였다. 서진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2월 1일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호텔 연회장이었다. 가족, 임원, 거래처 인사 80여 명이 초대되었다. 서진은 그날을 선택했다. 유진이 물었다. 경찰에 먼저 알려야 하지 않아? 신고는 파티가 끝난 후에 해도 돼. 왜 굳이 그 자리에서? 서진은 대답했다. 그들이 날 죽일 때 아무도 없는 곳을 골랐어. 나는 반대로 할 거야. 2월 1일 저녁 우기시. 서진은 호텔 로비에 서 있었다. 검은색 코트, 흰색 블라우스, 화장기 없는 얼굴. 입구에서 안내원이 다가왔다. 초대장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재현 상무의 아내입니다. 안내원이 멈칫했다. 서진은 그대로 걸어 들어갔다. 연회장 안은 밝았다. 샹들리의 불빛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중앙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재현과 수연이 양옆에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멈췄다. 시선이 모였다. 재현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서진. 수연이 잔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서진이 입을 열었다. 저 살아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서진은 마이크를 잡았다. 2023년 11월 4일. 저는 태백산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밀었어요. 웅성거림이 퍼졌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서진아, 무슨 소리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밀었던 사람은 이수연입니다. 제 시누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재현이 앞으로 나왔다.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이재현 씨, 11월 4일 오후 5시 12분 수연 씨한테 전화 받았죠? 재현이 멈췄다. 그 시간 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연 씨가 보고를 한 거예요. 당신에게. 연 회장이 술렁였다. 서진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신이 10월에 가입한 사망보험 서류예요. 보험금 10억, 수익자는 본인. 그리고 이건 12월에 인출된 제 통장 내역이에요. 15억 전액 인출. 인출자는 이재현. 서류가 테이블에 놓였다. 사람들이 다가와 들여다봤다. 마지막으로 이건 주차장 CCTV 영상이에요. 그날 저와 수연 씨가 함께 리조트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다. 수연이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언니가 먼저 떨어진 거야. 나는. 그럼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수연이 입을 다물었다. 서진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나머지는 경찰이 처리할 겁니다. 서진은 뒤로 돌아섰다. 입구 쪽에 경찰이 들어서고 있었다. 유진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재현이 소리쳤다. 서진아, 잠깐. 오해야, 내 말 들어봐.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재현과 수연은 그날 밤 체포되었다. 살인미수, 사기, 문서위조, 보험 사기 혐의였다. 수연은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재현의 지시였다고 했다. 재현은 부인했다. 하지만 통화 기록과 보험 서류가 증거였다. 시어머니는 공범으로 입건됐다. 돈을 요구한 정황과 사망 신고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다. 재현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연은 10년, 시어머니는 5년, 항소는 기각되었다. 서진의 재산은 전액 회복되었다. 부모님 보험금, 주택 매각대금, 사망보험금까지. 법원은 이재현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했다. 서진은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다시 통장에 넣어 두었다. 1년 후 서진은 서울을 떠났다. 강원도 태백산 아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김복만이 살던 그 마을이었다. 복만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서진이 떠난 지 한 달 후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했다. 서진은 그의 집을 샀다. 리모델링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조용한 아침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루에 5명 정도. 등산객이 대부분이었다. 서진은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유진이 찾아왔다.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응.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싸웠어.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 유진은 커피를 마시고 돌아갔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산이 하얗게 덮였다. 서진은 오래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해 겨울, 서진은 절벽을 다시 찾아갔다. 리조트는 완공되어 있었다. 전망대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서진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60m 아래, 그때 자신이 떨어졌던 곳,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부모님 사진이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이 웃고 있는 사진. 이제 끝났어요.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멀리서 새가 울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서진은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하나씩 하나씩. 카페로 돌아온 건 해가 질 무렵이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다. 히터가 켜져 있었다. 서진은 코트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찻잔이 있었다. 식어 있었다. 서진은 새 차를 끓였다. 유자차. 향이 퍼졌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진은 조명을 껐다. 카페 안이 어둑해졌다.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조용했다. 서진은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불이 꺼진다.